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재용 1심 재판의 부적법성과 비도덕성을 심히 개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3일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인용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공정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신명기 16장에는 그들은 공의로, 여기 재판관들 말합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사무엘하 23장에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31장에도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를 변호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29장에도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라고 말씀을 했고, 이사야 59장 4절에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그 당시에 사법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또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증거가 이 형사재판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 보면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이런 제목의 사설이 있습니다. 8월 26일자 글입니다. 여기에서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 이재용 재판은 5년형 실형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형사재판입니다. 이 형사재판에 대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혐의가,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될 때 그때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이번 이재용 1심 재판의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독대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로 표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 이재용은 자기의 회장직 승계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청탁을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팩트, 사실은 아니죠. 재판부가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이 되기 원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승마 지원을 해라. 달리 얘기하면 그것은 뇌물을 달라고 한 그런 청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독대에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 누가 이런 추정을 합니까? 재판부가, 법원 재판부가 이런 추정을 해본 겁니다. 자, 이런 추정이 과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재판부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물론 아니죠. 네, 이건 재판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이 사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글에서 바로 조금 전에 그 글에 이제 같은 글인데 후에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합니다. 자, 과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재판부의 생각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글에서 스스로 답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서로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맞죠? 네,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나서 그들이 말을 안 했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재판부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귀신도 아니고 사람인데 확인할 수가 없죠.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음속의 청탁은 이재용 씨가 이제 이번에 5년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그가 뇌물을 공유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그러면 왜 5년 실형 선고를 받았느냐? 이재용이 마음속으로부터,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부터 청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 마음속 청탁이라는 이 증거가 아니라 이것은 즉 마음속으로 이재용이 청탁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비던스,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청탁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신 외에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 청탁을 했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판사가, 재판부가 그렇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합니다. 판사의 판단 문제지 마음속으로 청탁했다, 마음속 청탁, 이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이 1심 재판의 특징은 무엇인가?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 판사가 마음속으로 뇌물을 주겠다고, 뇌물을 공유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한 것이다, 유추 해석을 한, 심증을 해서 유죄 판결을 5년을 때린 것입니다. 이 뉴스를 쪼다 징역 5년 순간 이재용 머리에 떠오른 인물은 조선닷컴에서 제가 8월 28일 날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이 5년 실형 선고를 받은 이 재판은 한마디로 종교 재판이다. 이렇게 김광일 논설위원이 거기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뉴스를 쪼다, 조선닷컴에 들어가셔서 뉴스를 쪼다, 뭐 징역 5년 순간,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탐색창에 놓고 조선일보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탐색창 거기에다가 이걸 제목을 넣으시면 뜹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우 insightful, 아주 통찰력이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재판이다. 이재용 1심 재판을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매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고, 뭐,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겁니다. 이재용 1심 재판은 종교 재판이다. 뭐, 이전부터 뭐, 여론 재판이다. 심지어 뭐, 인민 재판이다. 또 정치 재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제가 들어보고 아주 굉장히 제가 흥미있게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재판이다. 아주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법원이 어떤 마음으로 이재용을 심판했는지, 법원이 어떤 마음으로 이재용을 그렇게 심판했는지, 성경을 예로 들어 볼까요? 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종교 재판입니다. 그럼 어떤 구조를 지금 쓸까요? 흥미롭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이 나온다. 김광일 논설위원이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마음에 이미 죄를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마음의 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용 재판은 마음속으로, 말로는 자기 회장 승계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뇌물을 승마 지원하는 그 뇌물을 공유하는, 그래서 청탁을 하는, 마음속으로 한 것, 바로 그것이 범죄다 이렇게 말한 게 재판부입니다. 신적인 영역 속에 이 재판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재용이 청탁을 했다고 정황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분입니다. 이 재판 활동을 한 거 보니까 50년 했어요. 또 하버드 법대에서 석사 과정을 했죠. 그리고 서강대에서 2, 3년가량 그렇게 법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판사를 오랫동안 했고 또 변호사를 오랫동안 했고, 뭐 이 법에 대해서는 뭐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재용 뇌물죄 유죄 선고는 사법 만행이자 부도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재용 1심 재판의 부적법성과 비도덕성을 심히 개탄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네, 혹시 여기 좀 제가 손을 좀 쳐서요. 네, 다시 돌아가서 여기 사법 만행이자 하는 이 말, 이것은 사법적으로 부도덕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대단히 강력한 그런 표현을 여기 법조인이 다른 판사, 법조인에게 어떤 면에서 이제 후배들이죠. 사법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원림 재판을 했다. 뭐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그냥 때리는 거. 네. 그것을 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이 먼저 할 일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회장직 승계를 부탁하였다는, 청탁을 했다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검찰이 이 재판법정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했을 때 이재용이 청탁을 했다고 하는,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했는가, 검찰이. 그걸 법원이 먼저 살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원은 먼저 특검의 직접 증거가 충분히 없다고 판단했다. 네, 법원이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검이 이재용이 뇌물, 청탁을 하며 결국 승마 지원한 건 뇌물을 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승마 지원하라고 한 것은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직접 증거가 충분히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결은 이미 난 것이다. 청탁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죄이다. 이렇게 이 김평호 변호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아주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원칙적으로 이재용은 무죄다. 이재용은 무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이 낸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로 보니까, 네,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을 보니까, 정황의 증거로 보니까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말은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사회가 뭐 거의 다 알고 있었죠. 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지금 뭐 거의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회장이, 삼성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개괄적으로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재판부가 트릭,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트릭을 썼다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냥 좀 뭔가 꼼수, 네, 뭔가 이렇게 그냥 트릭을 해버렸다. 법원이 트릭을 했다고요. 뭐 사법 만행이자 원님 재판이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으니까 이번에 글 제목에서, 네, 이 표현이 뭐 그다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법원이 트릭을, 꼼수를 쓰고 있다. 무슨 말인가? 사건의 쟁점을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느냐 아니냐,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면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느냐 아니냐.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승계하는 그 사실을 개괄적으로 알았느냐 아니냐. 이 쟁점을 멋대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쟁점인데, 이걸 슬쩍 그 쟁점을 바꿔가지고 멍뚱하게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느냐 아니냐, 이쪽으로 쟁점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되려고 그러는 거, 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개괄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런 필요가 있는데 독대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청탁을 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다. 라고 간접적으로 범죄 요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출입 꼼수를 쓴 것이다. 이게 아주 법의 아주 전문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지금 아주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뭐 명시적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마음속의 청탁 그밖에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니까, 쟁점은 이제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 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청탁을 했다. 근데 어떤 청탁이요? 명시적으로 말로 표현해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 법원도 인정을 해요. 마음속으로 했다고 그렇게 그냥 팩트 사실이 아닌데 그냥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해서 청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걸 간접적으로 범죄 요건 사실을, 뇌물죄 주고받는, 청탁을 주고받는 범죄 요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뇌물죄로 인정하는 출입 꼼수를 쓴 것이다. 쟁점을 바꿔서 꼼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쟁점, 이슈, 쟁점의 주체, 내용을 바꿈과 동시에 유죄 증거의 기준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beyond reasonable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주 엄격한 입증 기준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거의 괄호 열고 자유심증, 법관의 자유심증, 법관이 생각하기를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다, 아니다, 이것은 아무런 인정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법관의 자유심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쟁점의 주체, 내용을 바꿈과 동시에, 즉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그 회장 승계 문제를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바꾼 것으로 말미암아 유죄 증거의 기준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주 엄격한 입증 기준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네. 저는 이걸 준비하느라고 생각도 또 많이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법리가 이 아주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들이 처음 이렇게 보고 쉽사리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지금 이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니까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에서 뇌물죄 문제 이런 것을 정말 그 청탁을 주고받았느냐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어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불충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그렇게 대폭 낮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쟁점을 바꿈으로, 주체를 바꿈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느냐 그런 데서 이제는 박 대통령이 해괄적으로 알았느냐 아니냐 이거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었다. 기준을 낮추었다. 대폭 낮추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폭탄적입니다. 물론 이는 위법이다. illegal. 위헌이다. unconstitutional. illegal. 이건 그 어마어마한 이 폭탄적인 그런 그 선언입니다. 이재용 1심 재판을 한 그 재판관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위법을 행했고 당신들은 지금 위헌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김평호 변호사 같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 법조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평호 변호사는 지금 양심적인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법, 위헌, 대단한 파괴력이 있는 신랄한 비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삼성의 회장직 승계 이슈는 경제신문에 다 난 뉴스인데 박 대통령이 알았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죄가 되고 몰랐으면 죄가 안 된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말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공감이 물론 가고 말고요. 계속 인용합니다. 법관이 검찰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쟁점을 바꾸고 검찰이 기소한 그 내용 그걸 쟁점을 법관이 법원이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바뀐 쟁점을 가지고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라는 직접 증거를 이 검찰이 제시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 쟁점을 바꿔서 이제는 정황 증거로 끌고 와서 정황 증거라는 이름 아래 법관의 자유심증을 가지고 유죄를 때린 것이다.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그걸 안 되니까 검찰이 가져온 거 안 되니까 오히려 법원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쟁점을 바꿔놓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 간에 서로 그 청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박 대통령이 그 회장 승계 그걸 알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로 쟁점을 바꿔놓고 정황증거라는 이름 아래 법관의 자유심증을 가지고 법관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 그때 마음속으로 청탁했을 거야 아니 했어? 그러니까 너는 뇌물을 준 거야 넌 뇌물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 5년 넌 그 뇌물죄 증거 유죄를 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참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완전히 법관 마음대로이다. 완전히 법관 마음대로 했다.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법관 심증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했다. 원래 이 판결을 내릴 때는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서 법관 마음대로
법관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혹독한 비평을 지금 판사들에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봐주고 또 돈 많은 재벌이니까 이건 아주 안 봐주고 일부러 까다롭게 하고 또 불공정하게 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재용 재벌이 한국에 인기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물론 많이 있었죠.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상속세 문제 또 뭐 국민연금에 대한 그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이재용 한번 맛 좀 봐라. 이번에 너 한번 맛 좀 봐. 아주 법원 판결 잘했어. 이재용이 그랬을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이재용도 평등해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그 법대로 처리하면 되고요. 법이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면 되고요. 또 국민연금 경우도 분명하게 하나하나 사리를 따질 필요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는 증거를 가지고 형사재판이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가지고 이재용을 심판해야 한다. 이재용의 경우도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경우가 아주 인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인기가 많지는 않겠죠. 일반 사람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법 적용은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왜? 그것이 우리 법치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재벌 부회장을 도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제게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재벌 부회장을 돕겠습니까? 목사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해야 되겠지만 재벌을 왜 돕겠어요? 네,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법치주의가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그건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는 일이다. 국가가 무너지는 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8월 26일에 나온 조선닷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재용 징역 5년 5개 혐의 모두 유죄. 이 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심이 인정한 이 부회장 혐의가 5가지입니다. 뇌물공여 혐의, 이건 특검이 433억 원의 뇌물을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주었다. 그 혐의 433억 원 가운데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89억 원, 이것이 뇌물 공여한 유죄에 해당된다. 예, 특검은 433억 원을 뇌물로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89억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죄입니다. 두 번째, 횡령 80억 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뭐 이런데 뇌물 공여 이 혐의로 이 돈 가운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회사 돈을 가지고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횡령이 거기
돼 있는 것입니다. 일부 유죄. 또 세 번째는 재산 국외 도피. 뭐 이 승마 지원할 때 이제 독일에 돈을 보냈을 때 그걸 재산 국외 도피 37억 원에서 일부 유죄했고, 또 범죄 수익 은닉, 이것은 최순실이 말을 이제 처음 말을 바꾸고 이러면서 수익을 얻고 범죄 수익을 얻고 이걸 삼성이 은닉했고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다 여기에 뇌물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64억 원이네요. 그리고 국회 위증, 최순실 정유라를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 네, 국회 위증했다. 이 5가지 이제 1심이 이 부회장의 그 혐의 인정한 것입니다. 이 재판 공방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뇌물 공여 혐의,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특검은 이재용이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주었다. 이제 그 내용 명세서를 보면 정유라 승마 지원이 213억이다.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이 204억이다. 뇌물이라는 겁니다. 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냈는데 이거 역시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특검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재용이 433억 원이 아니라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433억 원이 아니라 89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 명세서를 보면 정유라 승마 지원이 72억 9천여만 원이다. 자, 여기 앞에 보니까 특검은 정유라 승마 지원을 21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16억 200여만 원인데 이것을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준 것이다. 근데 특검에서 기소한 것은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16억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같습니다.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이게 한 3분의 1로 법원에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미르 K 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이 204억인. 그러니까 삼성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냈는데 삼성만 낸 게 아니라 다른 그 대기업들도 다 거기에 출연금을 다 이제 냈는데 거기에 이제 204억을 삼성이 냈는데 그것도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다. 근데 여기 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전경련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3억 원이 그냥 89억 원으로 싹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봐라! 법원이 그래도 공정하게 하지 않았느냐. 434억 원을 검찰이 때렸는데 89억 원으로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재판부가 왜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 혐의에서 제외했나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7개 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2개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 그러니까 이제 2부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